이 금반지 어디서 났니? 아버지 유품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회장이 직접 노동자의 손을 잡고 질문하는 장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윤정숙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아침 햇빛이 막 비추기 시작한 대형 건설 현장은 이미 분주했다. 수십 층 높이로 올라가는 철골 구조물 사이로 용접 불꽃이 번쩍이고 크레인은 무거운 자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먼지와 쇳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누가 보아도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다. 그날 그 현장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공사장 입구로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장 소장은 급히 안전모를 고쳤으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회장님 오신다. 다들 정리 제대로 해. 곧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노인은 지팡이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다. 바로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성림그룹을 일군 창업주 윤정숙 회장이었다. 나이 78.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업을 일으켜 세우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언론에서는 그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윤정숙 회장은 천천히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성림그룹이 새롭게 짓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였다. 몇 년 뒤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예정이라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윤 회장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어쩐지 오래된 기억 속 어딘가를 더듬는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그때였다. 철근을 옮기던 한 젊은 노동자가 잠깐 장갑을 벗고 손을 털었다. 그 순간 햇빛이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금반지에 반짝이며 스쳤다. 윤정숙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다. 반지는 오래되어 광택도 거의 사라졌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다. 그러나 윤정숙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설마.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젊은 노동자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회장이 직접 현장 노동자에게 다가가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노동자는 아직 상황을 모르고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도윤, 28살. 지방에서 올라와 몇 년째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윤정숙 회장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몇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도윤이 철근을 들어 올리다 말고 장갑을 벗는 순간 그 반지가 다시 한번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윤정숙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반지였다. 잊을 수 없는 반지. 40년 전 자신의 아들에게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와 너무도 똑같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잠시 망설이던 윤정숙은 결국 도윤의 앞에 섰다. 도윤은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고 놀라 고개를 들었다. 곧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이야. 성림그룹 윤 회장님. 도윤은 당황해 얼른 고개를 숙였다.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청년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지. 분명히 그 반지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윤정숙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목을 붙잡았다. 도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윤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 금반지.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다시 말했다. 어디서 났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회장이 직접 노동자의 손을 잡고 질문하는 장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도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윤정숙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윤정숙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어린아들이 울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윤정숙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도윤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저 반지 분명. 윤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민재야. 그 이름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윤정숙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생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재벌 회장 윤정숙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도윤은 그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낡은 금반지가 곧 4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반지가 한 재벌가의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잠깐의 소동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윤정숙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장을 둘러볼 수 없었다. 무언가를 보고 나서부터 시선이 자꾸 흐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수행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일정 여기까지 하자. 차에 올라탄 윤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로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계속 맴돌았다. 낡은 금반지, 그리고 그 반지를 끼고 있던 젊은 청년의 손. 그 반지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금반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정숙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반지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아니, 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지나갈 즈음 윤정숙은 결국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40년 전,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윤정숙은 막 사업을 확장하던 때였다. 작은 식품 공장을 시작으로 전국 유통망을 만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던 시절이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민재였다. 민재는 유난히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윤정숙이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발로 쪼르르 달려와 꼭 안기곤 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우리 민재. 오늘도 잘 있었어? 민재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회사 열심히 하세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이었다. 윤정숙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이 아이는 늘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민재의 6번째 생일이었다.
윤정숙은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시간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직접 작은 상자를 하나 준비했다. 금반지였다. 값비싼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작고 단정한 금반지였다. 하지만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M, J, 민재의 이니셜이었다. 윤정숙은 그 반지를 민재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주며 웃었다. 이건 엄마가 우리 민재한테 주는 선물이야.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반지요? 응. 나중에 커서도 이거 보면 엄마 생각나라고. 민재는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활짝 웃었다. 엄마도 반지 있어요? 윤정숙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엄마도 있어. 그럼 우리 같은 거네. 그날 민재는 반지를 끼고 집안을 뛰어다녔다. 작은 손가락에 맞지 않아 작고 헐거웠지만 아이는 너무 기뻐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였다. 늦가을이었다. 그날 윤정숙은 중요한 계약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집에는 민재와 가사도우미만 있었다. 밤 10시쯤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가사도우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회장님 민재가. 윤정숙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재가 왜요? 민재가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의 기억은 윤정숙에게 늘 흐릿했다. 경찰이 왔다. 집안은 뒤집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들 찾고 싶으면 돈 준비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숙은 외쳤다. 얼마든지 줄게. 우리 아이만 돌려줘. 하지만 그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그 뒤로 범인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을 뒤졌다. 유괴 조직도 조사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윤정숙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그날 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던 윤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재야, 4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다면 40이 훌쩍 넘었을 나이였다. 그래서 윤정숙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이미 늦었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러나 오늘 건설 현장에서 본 그 반지는 그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 반지는 분명히 자신이 민재에게 끼워준 것과 똑같았다. 아니, 너무도 똑같았다. 차가 회사 앞에 멈췄다. 윤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비서실장을 바라보았다. 비서실장 강태성은 30년 동안 그녀를 보좌해온 사람이었다. 윤정숙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윤정숙이 낮게 말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오늘 현장에서 본 그 청년.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윤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조사해봐요.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까지 알아볼까요?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반지부터 알아봐요. 강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윤정숙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설마, 정말 우리 민재일까? 그 질문은 그녀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그날 저녁 성림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지만 윤정숙 회장은 퇴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평소라면 이미 몇 개는 검토가 끝났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단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윤정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본 청년의 손, 그리고 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금반지. 그 반지는 너무도 평범한 물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윤정숙에게는 평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지는 지난 40년 동안 그녀가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왔던 기억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물건이었다. 윤정숙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밝게 웃고 있는 6살짜리 남자아이. 윤정숙의 손이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재야.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윤정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말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강태성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윤정숙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사람이었다. 표정만 봐도 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강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말씀하신 청년에 대해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윤정숙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이름은 박도윤, 28살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기록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가족은요? 강태성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부친은 박영수라는 분인데 택시기사였습니다. 몇 달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모친은 기록상 없습니다. 윤정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어머니가 없다고요? 예. 출생 기록에 어머니 이름이 비어 있습니다. 윤정숙은 다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윤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내일 그 청년 다시 현장에 나올까요? 아마 나올 겁니다. 윤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시 가요. 강태성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장의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윤정숙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반지 확인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전날과 같은 건설 현장이었지만 공기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회장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기 때문이다. 박도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다. 재벌 회장이 갑자기 손목을 붙잡고 반지 이야기를 꺼냈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비슷한 반지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장 입구 쪽에서 다시 검은 승용차들이 들어왔다. 현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또 오셨다. 어제도 오시더니.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윤정숙 회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 윤정숙의 시선은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한 사람에게 향했다. 박도윤. 어제 봤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윤정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윤은 얼른 장갑을 벗고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숙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윤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반지였다. 어제 봤던 바로 그 반지.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내가 갑자기 손을 잡아서 놀랐지? 도윤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윤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반지 잠깐 볼 수 있을까? 도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는 반지를 빼서 윤정숙에게 건넸다. 윤정숙의 손이 아주 천천히 반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반지는 오래된 물건이었다.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고 표면의 광택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윤정숙은 그것을 천천히 돌려보았다. 그리고 반지 안쪽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작은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M, J.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윤정숙의 손이 크게 떨렸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글자였다. 그녀가 직접 새기게 했던 글자. 민재의 이니셜. 윤정숙의 눈이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거 어디서 받았니?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했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윤정숙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버지가? 예.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윤정숙의 손이 더 크게 떨렸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니? 도윤은 잠시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아버지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에 있던 현장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정하다고 알려진 재벌 회장이 지금 한 노동자의 손에서 받은 낡은 금반지를 붙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재야. 그리고 그 순간 윤정숙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만약, 정말 만약이라면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건설 현장에서 돌아온 윤정숙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회장실 창밖으로는 수많은 차량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고 도심의 소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어딘가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놓여 있었다. 박도윤에게 잠시 빌려온 반지였다. 윤정숙은 처음에는 잠깐 확인만 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반지 안쪽에 새겨진 M, J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반지의 크기, 두께, 모양,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글자. 모든 것이 너무나 똑같았다. 윤정숙은 이미 수십 번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다. 우연일까? 세상에는 같은 반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금반지라는 것이 원래 특별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정숙의 기억 속에는 분명한 장면이 남아 있었다. 그 반지를 주문하던 날이었다. 젊은 시절의 윤정숙은 금은방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했었다. 안쪽에 글자를 새겨주세요. 어떤 글자를요? 윤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M, J요. 금은방 주인은 웃으며 물었다. 아이 이름인가 봅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우리 아들 이름입니다. 그때 민재는 6살이었다. 아직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반지는 약간 컸다. 그래서 윤정숙은 일부러 조금 큰 사이즈로 만들었다. 아이가 커도 계속 끼고 다닐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다. 그래서 윤정숙은 더 혼란스러웠다. 왜 그 반지가, 왜 하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손에 있는 걸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강태성 비서실장이었다. 윤정숙은 잠시 반지를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들어오세요.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조사해 보라고 하신 청년 이야기입니다.
윤정숙의 눈빛이 다시 집중되었다. 말해보세요. 강태성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박도윤, 28살. 강원도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군 복무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윤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강태성은 말을 이어갔다. 부친은 박영수, 택시기사였고 지역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강태성은 잠시 서류를 넘겼다. 기록이 없습니다. 윤정숙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기록이 없다고요? 출생신고에는 아버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다. 어머니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도윤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윤정숙은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성은 계속 보고를 이어갔다. 그리고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윤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몇 달 전이라고요? 예. 지병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윤정숙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그럼 지금은 혼자인가요? 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정숙은 다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물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그 청년 어떤 사람인가요? 강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현장 사람들 말로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실하다. 윤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강태성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동료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윤정숙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떤 이야기요? 강태성은 잠시 기억을 떠올렸다. 항상 말하던 게 있다고 합니다. 윤정숙은 숨을 죽였다. 강태성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조금 젖어들었다. 강태성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윤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말이요? 강태성은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피는 안 섞였어도 진짜 아버지라고. 그 순간 윤정숙의 손이 멈췄다. 반지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윤정숙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가 안 섞였다고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정숙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떠올랐다가도 스스로 지워버리던 생각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떠올랐다. 혹시, 정말 혹시라면. 그녀는 반지를 꽉 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그 청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DNA 검사 준비하세요. 강태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만약 정말 민재라면. 그녀의 가슴이 세게 요동쳤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이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박도윤에게 아버지 박영수의 장례식은 너무 조용하게 끝난 장례였다. 화환도 많지 않았고 찾아온 사람도 많지 않았다. 평생 택시를 몰며 살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소박했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 장례식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다. 아버지 박영수는 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술을 마셔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고 집에서도 크게 웃거나 화를 내는 일이 드물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묵묵히 택시를 몰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도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는 늘 아버지가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미 택시를 몰러 나가 있었고 밤늦게 돌아오면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도윤을 보면 먼저 웃어주었다. 학교는 잘 다녀왔냐? 짧은 말이었다. 도윤은 늘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다. 밥 먹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도윤은 그 말이 좋았다.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밥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도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도윤이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도윤에게 이상한 말을 던졌다. 너 엄마 없지? 고아 아니냐? 그 말에 화가 난 도윤은 결국 주먹을 휘둘렀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고 담임 선생님은 아버지를 불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택시를 몰며 조용히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싸웠다며.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춘 뒤 말했다. 다치진 않았냐?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보통 부모라면 먼저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도윤의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도윤은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싸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다시 묻지 않았다. 그저 둘은 그렇게 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도윤이 군대를 다녀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아버지는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택시를 몰다 보니 허리도 좋지 않았고 폐도 약해져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운전을 놓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며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어느 겨울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날 도윤은 병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도윤은 괜히 농담을 했다. 이제 택시는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예. 아버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 고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거 하나 줄 게 있다. 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작은 천봉투 하나를 꺼냈다. 도윤은 의아한 얼굴로 그것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낡은 반지였다. 도윤은 조금 놀랐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아버지 거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도윤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주 오래전이다. 비 오는 밤이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길가에 아이 하나가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말했다. 버려진 아이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반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아이 손에 이 반지가 있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이 반지 주인을 찾게 되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도윤의 손을 한 번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나는 후회 없다. 도윤의 눈이 젖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 키운 거.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그 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한 노인을 떠올리며 도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성림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윤정숙 회장의 집무실에는 늦은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윤정숙의 시선은 그 화려한 불빛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하나의 물건만 놓여 있었다. 작은 금반지였다. 낡고 긁힌 흔적이 많은 반지였다. 누가 보아도 오래된 물건이었다. 그러나 윤정숙에게 그 반지는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었다. 그 반지는 40년 동안 그녀의 삶을 붙잡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었다. 윤정숙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바라보았다. 손바닥 위에서 반지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반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만 어린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6살짜리 아이. 작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집안을 뛰어다니던 모습. 엄마, 나 멋있죠? 그때 민재가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윤정숙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억이 아니라 의심이 떠올랐다. 그 청년, 박도윤, 그 아이가 정말 민재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 질문은 너무 오래된 질문이었다. 윤정숙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혹시라도 희망이 생기면 다시 무너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반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분명히 M, 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재.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태성 비서실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윤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강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결과 나왔습니까? 강태성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윤정숙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봉투 안에는 한 가지 결과가 들어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윤정숙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말하세요. 강태성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윤정숙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봉투 위에 머물러 있었다.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포기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봉투 안에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윤정숙은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다. 종이 위에는 여러 줄의 숫자와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다.
윤정숙은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은 마지막 줄이었다. 친자 확률 99.9%. 그 순간 윤정숙의 손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윤정숙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다. 친자 확률 99.9%.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윤정숙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태성 씨. 강태성이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윤정숙은 종이를 바라본 채 말했다. 이거 맞는 겁니까? 강태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40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이름이 다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윤정숙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반지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살아있었구나. 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윤정숙은 한참 동안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사업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지금 그녀는 한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단지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윤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그 아이. 윤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윤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이.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막노동을 하고 있었군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늦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다.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윤정숙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들고 있는 청년.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윤정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야. 그리고 그 순간 윤정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윤정숙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나와 있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다. 건물 안에는 청소 직원 몇 명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고요했다. 윤정숙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어젯밤 확인했던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친자 확률 99.9%. 그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끝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었다. 윤정숙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4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들을 잃은 이후 윤정숙은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업에 더 매달렸고 회사를 더 크게 키웠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기며 성림그룹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냉정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정숙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서, 그리고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
윤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태성 씨. 뒤에 서 있던 강태성 비서실장이 앞으로 다가왔다. 예, 회장님. 그 청년 오늘 현장에 있습니까? 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있습니다. 윤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데려오세요. 강태성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부르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40년 만에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강태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2시간 뒤였다. 회장실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박도윤이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작업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평생 이런 건물에 들어와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회장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창가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윤정숙이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부르셨습니까? 윤정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반가움,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윤정숙은 몇 걸음 천천히 걸어왔다. 도윤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윤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앉을래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예. 어제 반지 이야기했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윤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반지 당신 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윤정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윤은 잠시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내 아버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도윤 씨,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그 이야기 조금 해도 될까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예. 윤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40년 전에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윤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윤정숙은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 이름이 윤민재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에도 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윤정숙은 마지막 말을 꺼냈다. 도윤 씨,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 아이입니다. 회장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잠시 뒤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윤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분명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제 아버지는 박영수입니다. 윤정숙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다시 말했다.
그분이 저 키우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저에게 아버지는 그분 한 분입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도윤이 회장실을 떠난 뒤에도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잠시 뒤 강태성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그러나 윤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도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청년의 눈빛, 그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제 아버지는 박영수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윤정숙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누구였는지는 이미 분명했다. 윤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도윤 씨 많이 놀랐겠죠. 강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윤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놀란 사람은 도윤만이 아니었다. 윤정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더 놀랐는지도 모른다. 40년 동안 끝났다고 믿고 살았던 일이 갑자기 다시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들이 사라졌던 그날 밤, 유괴범에게서 전화가 왔고 몸값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아이도 찾지 못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사건으로 끝났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범인은 단 한 번 전화한 뒤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돈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의 행방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 있었다. 윤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태성 씨, 예. 40년 전 사건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까? 강태성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었다. 이미 경찰 기록도 대부분 정리된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범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강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강태성은 과거 기록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경찰 기록, 신문 기사, 그리고 성림그룹 내부 기록.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다. 많은 자료가 이미 사라져 있었고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기록이었다. 강태성은 그 기록을 발견한 순간 손을 멈췄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메모였다. 그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현장 근처에서 택시 한 대 목격. 강태성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그는 다시 기록을 살펴보았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 장소, 그리고 그 근처에서 목격된 택시. 기록은 거기까지였다. 택시 번호도 없었고 기사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짧은 기록 하나만 남아있었다. 강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택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박영수, 박도윤의 아버지였다.
강태성은 곧바로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박영수는 40년 전에도 택시기사였다. 강태성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한 뒤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윤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강태성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윤정숙은 창가에 서 있었다. 강태성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윤정숙이 돌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성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40년 전 사건 기록을 조금 찾았습니다. 윤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뭐가 나왔습니까? 강태성은 천천히 말했다.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택시 한 대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윤정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택시요? 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태성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 당시 박영수 씨도 택시기사였습니다. 윤정숙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비 오는 밤, 사라진 아이, 그리고 길가에서 발견된 아이. 윤정숙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설마. 강태성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하지만 윤정숙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성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박영수 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성이 회장실을 나간 뒤 윤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문장만 계속 맴돌고 있었다. 박영수 씨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가정이었지만 윤정숙의 심장을 세게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날 밤 길가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박영수였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의 40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윤정숙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윤정숙은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빛이 거의 사라진 오래된 반지. 하지만 그 반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글자를 품고 있었다. M, J. 윤정숙의 눈이 조용히 젖어들었다. 민재야.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윤정숙은 그 사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비가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고 번개가 몇 번이나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날 밤 윤정숙은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민재가 사라졌다. 경찰은 수십 번 같은 질문을 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집 안 상황, 집 주변 사람들, 모든 것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갔다. 윤정숙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시간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경찰이 했던 말이었다. 유괴범이 돈을 요구한 전화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도 이상했다. 보통 유괴범은 계속 연락을 한다. 돈을 요구하고 협상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전화는 단 한 번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범인은 완전히 사라졌다. 윤정숙은 그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태성 씨, 그녀가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뒤 강태성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다. 예, 회장님. 윤정숙은 바로 물었다. 그날 밤 기록 더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강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경찰 기록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옛 신문 기사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잠시 뒤 강태성은 낡은 신문 스크랩 몇 장을 가져왔다. 윤정숙은 그 종이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다. 재벌가 아이 실종 사건, 유괴 의심, 경찰 수사. 그러나 윤정숙의 시선은 한 문장에 멈췄다. 작은 기사였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기사였다. 사건 당일 인근 골목에서 의심 차량 목격. 윤정숙의 눈이 멈췄다. 이거, 강태성이 말했다.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기사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민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낯선 차량이 골목에서 잠시 정차한 뒤 급히 떠났다고 한다. 윤정숙의 손이 멈췄다. 차량? 강태성이 덧붙였다. 차량 종류는 정확하지 않지만 검은 승용차였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유괴범이 아닐 수도 있다. 윤정숙의 손이 조금 떨렸다. 태성 씨, 예. 그 당시 회사 사람들. 윤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가 있었습니까? 강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때 임원 몇 분이 계셨습니다. 윤정숙은 다시 물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부분 은퇴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성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윤정숙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성은 천천히 말했다. 그중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윤정숙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누굽니까? 강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당시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윤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강태성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동생입니다. 회장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강태성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던 순간 회장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윤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버린 것처럼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저려오기 시작했다. 동생입니다. 그 짧은 말이 윤정숙의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 동생?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단어였다.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애써왔던 이름이기도 했다. 윤정숙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다. 윤정훈. 젊은 시절 그는 성림그룹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다. 사업 감각이 뛰어났고 머리도 빠른 사람이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윤정숙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정숙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이미 그녀의 삶에서 오래전에 지워졌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윤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정훈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강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디에 있죠?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한강 위로 저녁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평소 같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윤정숙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민재가 사라지기 전 몇 달 동안의 기억이었다. 그 시기 성림그룹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다. 특히 경영권 문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였다. 당시 윤정우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누나, 회사가 너무 빨리 커지고 있어. 윤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윤정우는 웃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윤정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키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 윤정훈의 태도는 조금 이상했다. 그는 점점 더 경영 문제에 민감해졌고 회사 내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 했다. 그리고 그 무렵 민재가 사라졌다. 윤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태성 씨, 예, 회장님. 그날 밤 윤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훈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강태성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윤정숙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회사에요? 예. 하지만 강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윤정숙이 물었다. 하지만 뭐죠? 강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일정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윤정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몇 시입니까?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윤정숙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다. 민재가 사라졌던 시간.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기억들이 뒤섞여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점점 선명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뒤였다. 윤정훈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던 기억이었다. 누나, 응, 이제 민재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너무 차가웠다. 윤정숙은 그때 화를 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윤정훈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냉정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말은 너무 빨랐다. 너무 쉽게 나온 말이었다. 윤정숙의 손이 점점 떨렸다. 태성 씨, 예, 정훈이 만나야겠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정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낯선 검은 승용차, 그리고 사라진 아이. 윤정숙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설마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정말 가족이었다면 윤정훈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도시였다. 예전에는 번화했던 동네였지만 지금은 조용한 주택가로 변해 있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이어져 있었고 골목에는 낡은 가로등이 서 있었다. 성림그룹 회장의 차가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 끝에서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윤정숙이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용한 동네였다.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윤정숙은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 집은 크지 않았다. 오래된 벽돌집이었고 담장도 낮았다. 성림그룹 회장의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범한 집이었다. 윤정숙은 한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40년. 그 긴 시간 동안 윤정숙은 동생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아들이 사라진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윤정숙은 윤정훈을 회사에서 내보냈고 연락도 끊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는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윤정숙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윤정훈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윤정훈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나. 그 목소리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윤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네. 윤정훈은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정훈이 먼저 말했다. 안에 들어와. 윤정숙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다. 윤정숙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윤정훈은 웃지 않았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결국 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훈아. 윤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윤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다 결국 물었다. 40년 전 그날 밤. 윤정훈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윤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넌 어디 있었니? 윤정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만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윤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묻는 거야? 윤정숙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대답해. 윤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 응. 민재 살아있어? 윤정숙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되었다. 윤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윤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훈아. 윤정훈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윤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훈은 한참 뒤에야 다시 말을 꺼냈다.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다. 민재를 데려간 건 윤정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윤정훈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맞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윤정숙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윤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회사 때문이었어. 윤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윤정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회사 상황 기억하지?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정훈은 계속 말했다. 회사 지분 문제로 싸움이 심했어. 투자자들도 압박했고 누나가 쓰러지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다. 내가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윤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켰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일이 틀어졌어.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윤정우는 천천히 말했다. 겁먹은 놈들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어. 윤정숙의 다리가 순간 풀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윤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뒤로 민재를 찾지 못했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40년 동안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윤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윤정훈의 집을 떠난 뒤에도 윤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지나갈 때마다 잠깐씩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그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민재를 데려간 건 내가 맞아. 그 한 문장은 너무 무거웠다.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이제야 답을 얻었다. 그러나 그 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동생이었다.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윤정숙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른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민재는 살아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감정을 압도하고 있었다. 윤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태성 씨. 앞 좌석에 앉아있던 강태성이 뒤를 돌아보았다. 예, 회장님. 윤정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도윤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내일 그 청년을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철근이 움직이고 크레인이 돌아가고 용접 불꽃이 공중에서 튀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현장 입구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윤정숙 회장이 내렸다. 현장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또 오셨네. 회장님이다. 윤정숙은 아무 말 없이 현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잠시 뒤 철근 더미 옆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보였다. 박도윤이었다. 윤정숙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윤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윤정숙을 보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였다. 굳은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 윤정숙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을 참았다. 윤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현장 옆 작은 공터로 걸어갔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윤정숙이었다. 어제 많이 놀랐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 짧은 대답이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어제 내가 너무 갑자기 이야기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윤정숙의 눈은 조금 젖어 있었다. 당신을 키워준 분. 윤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윤정숙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정숙은 조용히 덧붙였다. 내 아들을 키워주셨으니까요.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윤정숙은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더했다. 도윤 씨, 예. 윤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아버지 묘에 같이 가도 될까요?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윤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건설 현장의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아하실 겁니다.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며칠 뒤 작은 공동묘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박영수의 묘 앞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윤정숙은 묘비 앞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윤정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바람이 조용히 묘지를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잠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0년.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늦은 시간 속에서도 가족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